아니, 한국은 도대체 왜 이런 거죠? 한국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 같네요. 혹시 한국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습니까? 제가 두 눈이 아닌 심장으로 느낀 한국이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이런 노란색의 블록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보도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생명선과 같은 것으로 길을 따라 걷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위험을 알려서 멈추거나 돌아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거리에는 물론이고 건물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안내 표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보호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한국의 거리를 걸어봤다는 미국 시각장애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오빠의 결혼식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었다는 그녀는 공항부터 시작된 한국인들의 배려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다고 느낀 그녀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외출을 해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의 풍경은 볼 수 없었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은 느낄 수 있었다는 그녀의 경험은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저는 맹인이에요. 사고로 앞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죠. 처음 시력을 잃었을 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자면 저 스스로를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죠. 입을 콕 다물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보다 못한 부모님은 제게 지팡이를 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말입니다. 그때 저는 무척 신경질을 냈는데요. 물론 부모님의 마음은 알지만 당시엔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던 상태였거든요. 확고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사실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는 건 무척 힘들었습니다. 잘 넘어지고 발목도 자주 삐었거든요. 하루는 집 앞에 문턱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크게 넘어지고 말았어요. 20년 넘게 질리도록 오고 다니던 내 집인데 말이죠. 그때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결국 지팡이를 쓰기로 했습니다. 써보니 참 좋기는 하더군요. 지팡이를 짚으면 높낮이가 구분돼서 걸을 때 아주 도움이 돼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걸어 다니면 근육이 잘 잡히지 않아 몸이 아주 휘청거리기 때문에 힘이 들죠. 지팡이는 제게 큰 도움이 되어 주었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제 자신이 처량해서 눈물이 나기도 했고요. 완전히 할머니가 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진 않을까?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쳐다보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고요. 한동안은 장애 때문에 깊은 우울한 감정에 빠져 살았습니다. 가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요. 이래저래 암울한 시기였죠. 제가 힘들 때 그나마 힘이 되어 주었던 건 친오빠였는데요. 저는 친오빠와 유독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빠는 처음 제가 시력을 잃었을 때 가장 아무렇지 않아 했었어요. 과거 어렸던 저는 그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죠. 누구보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제가 장애가 생겼는데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니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말이죠. 안방에서 몰래 오빠가 엄마 품에 안겨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오빠는 동생이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이 아프다며 눈물 흘리고 있었죠. 사실은 오빠도 가슴 아팠지만 제 앞에서 충격받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해서 괜찮은 척했던 것이었어요. 오빠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이었죠. 그런 사정이 숨어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그 이후로 알게 모르게 오빠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어요. 저도 눈앞이 캄캄한 세상에 익숙해졌고 우리 가족도 그렇게 됐죠. 오빠는 나이가 들면서 직장도 생겼고 아내도 생겼어요. 새언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둘의 결혼식은 한국에서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결혼하는 오빠를 축하해주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새언니이지만 제 머릿속 새언니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실제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요. 새언니는 참 좋은 사람이라 괜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이전에 새언니가 미국에 와서 며칠 머무를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새언니와 정말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새언니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걸 함께 지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두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새언니 덕분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맹인이 된 자신의 모습으로 커리어를 포함해 나를 지탱하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속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어요. 하지만 새언니를 알아가면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매번 섬세하게 저를 챙겨주었고 힘들어하는 제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어요. 시력을 잃었으니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항상 그럴 수도 있다며 제가 좌절하지 않도록 다독여 주었죠. 새언니는 오빠로부터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달받고 절 만나기 전까지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공부했다고 들었어요. 어쩐지 새언니가 함께 이동할 때 손을 내밀지 않고 팔꿈치를 내밀더라고요. 사실 누군가를 붙잡고 길을 걸을 때 상대의 손을 잡으면 손이 많이 움직여서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은 게 능숙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또한 실내 슬리퍼도 선물해 주었죠. 집에서도 계속 넘어지거나 발이 부딪힐 일이 많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어야 하거든요. 그녀는 참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새언니와 함께 미술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눈이 안 보이기 전에는 미술관에 가는 것을 좋아했었거든요. 맹인이 무슨 미술관이냐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 새언니는 오히려 저희 가이드를 자처하고서 제게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었답니다. 제가 그림을 보진 못하지만 적어도 새언니 덕분에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분위기를 느끼고 상상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솔직히 그때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함께 다니면서 골치 아팠을 법도 한데 새언니는 꿋꿋이 설명해 주었죠. 참 고마웠습니다. 둘의 결혼식을 아낌없이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선 위험할 수 있다며 저를 말리셨지만 누구보다 제가 사랑하는 친오빠와 새언니의 결혼을 멀리서 축하해주기는 싫었거든요. 결국 부모님께선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고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 항공사에서는 제가 시각장애인인 걸 알고 미리 비상 탈출 위치와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산소 마스크 내려오는 것까지 직접 시연을 손잡고 해주기까지 했죠.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않았던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배려였어요. 시각장애인도 똑같은 승객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제가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줄 빠지는 속도가 느려져 눈치가 보였는데요. 그 누구도 제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승무원은 우리 가족을 보며 멋있다고 안전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어요. 덕분에 기분 좋게 한국에 발을 디딜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렀을 때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공항에 내린 후에 화장실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죠. 일단 화장실 앞까지만 가면 그 뒤부터는 저 혼자서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저를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일을 다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신 어느 아주머니께서 저를 도와주려고 저의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웠지만 그녀가 저를 도와주려는 진심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조금은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들은 그저 저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피해가기 바쁩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그 당시 화장실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저를 도와준 그 손길로 인해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천사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어요. 공항 내 편의점에서도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더니
어떤 것을 찾냐며 진열대에 나열된 여러 종류의 음식들과 상품들을 일일이 얘기해 주었죠. 한국인들의 친절함은 정말 엄지를 치켜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에 용기가 생긴 저는 한국 여행 셋째 날 조금은 무모하지만 홀로 나가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께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곳에까지 와서 한국 구경도 제대로 못하는 부모님 모습이 마음에 쓰였어요. 그리고 혼자서 한국을 거닐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전 이분의 시간을 오붓하게 즐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후 호텔을 나섰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에도 혼자서 밖을 나가 본 적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제가 앞이 안 보이게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이 꺼진 것처럼 어둡게만 보이는 건 아니에요. 마치 안개가 자욱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면 이해하시려나요? 그 대신 안개가 바로 제 눈앞까지 와 있는 거죠. 다행히 한국은 도로에 턱도 많이 없었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시설 등 시스템이 좋아서 걸어 다니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인상 깊었던 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곳에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음향 신호기가 설치돼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횡단보도까지는 건너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호텔 주변만 돌아다니다가 다시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팡이를 짚으면서 횡단보도 쪽으로 다가가니까 갑자기 신호음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구나 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한국의 신호등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신호등에 신호음이 나도록 배려를 한 것일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소리가 났던 이유는 어느 한국인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횡단보도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음 버튼이 있었는데 그것을 눌러주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누군가 제게 다가오더니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도 된다고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의도치 않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야 말았네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혼자서 횡단보도까지 건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뿌듯했어요. 제게 말을 걸었던 한국인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아서 용기가 났던 점도 컸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에서 우렁차게 울리는 신호음의 도움도 컸어요. 몇 초 남았는지까지 이야기해 준다면 더 좋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만족스러웠답니다. 그런데 그때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제 뒤를 졸졸 따라오셨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집 밖을 혼자 나가도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으시는데 아무래도 외국이라서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신 부모님은 제게 조심스레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정말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셨죠. 한국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다면서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오신 걸 보고는 결국 제가 번거롭게 해드린 건 아닐까 걱정도 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괜찮다면서 나온 김에 한국 구경을 좀 더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화장품에도 점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점자는 우리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요. 덕분에 저는 화장품의 용기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로션이나 샴푸 등의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을 수 없는 점자도 있었는데 아마 한글과 영어를 함께 표시해 놓은 것 같았어요. 물론 모든 화장품의 제품명이 점자로 표기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점자 표기 제품을 내놓는 뷰티 브랜드가 존재한다는 걸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솔직히 화장하다 보면 이게 입술에 바르는 건지 눈썹에 바르는 건지 모르겠어서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다는 점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이 나서였을까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점자 표기 제품이 신기해서 제품을 만져보며 구경을 하다가 앞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부딪혀 엎어지고 말았거든요. 손으로 휘저으며 가다 보니 부딪힌 사람도 당황해 소리를 지르고 저 역시 그 소리에 놀라 발이 꼬여서 넘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몸이 갑자기 기울어지니 너무 당황해 팔다리를 막 휘젓다가 진열대에 있는 모든 물건을 쏟고 말았죠. 부모님은 당황해서 괜찮냐고 저에게 다가오시고
저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순식간에 주변 공기가 쌓여진 게 느껴지고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창피하고 이 장소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때 저와 부딪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넘어진 저를 향해 영어로 괜찮냐고 물어보며 자신보다 저를 먼저 걱정해줬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난장판이 된 것들을 정리하는 듯 들렸죠. 그것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 듯 했어요. 심지어 저 때문에 넘어진 여성은 제게 다친 곳은 없냐며 걱정까지 해주더군요. 제 팔을 만지더니 상처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조금 쓰라리다 싶더라고요. 여성은 자신에게 반창고가 없다며 가방을 뒤적였어요. 오히려 본인이 저를 다치게 만든 사람처럼 미안해하는 목소리로요. 옆에 있던 직원이 매장에 밴드가 있다며 급하게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었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마무리되는 것도 그 누구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절 챙겨주는 상황이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모든 한국인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천사였던 것은 확실해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저를 도와준 그리고 빠르게 상황을 해결해준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빠와 새언니의 결혼식을 참석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떠난 한국 여행이었는데 정말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아마 다시 한국에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은 평생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시각장애인의 입장으로 한국을 방문했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원래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편의시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하더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사회복지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꾸준히 연구하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누구나 웃으며 거리로 나설 수 있는 행복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 거기는 군대도 제대로 안 가는 나라잖아. 우리는 군대 갔다 온 아주 우수한 민족이라고. 거기는 여자들이 군대도 안 간다면서. 그러다가 전쟁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약해 빠진 거지. 여기 우크라이나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이 한국 군인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군대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우크라이나 여성 릴리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릴리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중심부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부모님도 우크라이나인이고 친구들도 우크라이나인이며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 방위군에서 복무하기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군 복무가 필수이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방위군 복무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극한의 한계에 도전하는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 50파운드짜리 배낭을 메고 장거리 행군을 하는 등 장난이 아니었죠. 18살 소녀였던 저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군대에서 규율과 강인함을 배웠죠. 돌격 소총을 정확하게 쏘고 무술로 적을 쓰러뜨리는 법을 배웠죠. 엘리트 훈련은 저를 진정한 전사로 만들어 주었어요. 부트캠프가 끝나고 저는 국경 근처의 현역 기지로 배치되었습니다. 긴장감이 넘쳤죠. 우크라이나 국경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경계 태세를 갖추고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최전방에서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긴장이 고조될 때는 더 오래 근무하기도 했어요. 조국을 지키는 일은 지치기도 하지만 짜릿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매년 5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어요. 전체 병력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과거와 달리 지금은 여성도 전투병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우들과 함께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불안정한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인해야 해요. 2년간의 복무는 저를 군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훈련되었고 애국심이 강해졌으며 전투와 호신술에 대한 고도의 훈련을 받았죠. 제대 후에는 대학 직업, 여행 등 모든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함께 무적에 된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대한 미디어를 보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우크라이나의 삶의 시각을 통해서였죠.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우크라이나의 힘과 중요성에 비하면 작고 먼 나라로 보였어요. 북한은 고립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 영상에서 서울과 평양의 모습을 살짝 본 적은 있었어요.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한국은 기술 군사, 경제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보다 더 낙후되고 덜 발전된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었죠. 저는 우크라이나 문화에 너무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역사, 전쟁, 정치, 문화 유산에 대해 배웠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사방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도를 보며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는 조국과의 유대감을 더 깊게 하기 위해 국가유적지로 수학여행을 가곤 했죠. 키예프의 성소피아 성당에서 저는 고대 돌들이 수천 년 동안 선조의 기도로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문화적으로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조국이었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은 제한적이었으며 마음속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더 중요하지 한국이 중요나 한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한국을 우크라이나의 특별함에 비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별반 관련이 없는 나라로 말이죠. 물론 이는 고정관념과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인식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실제 역사, 문화,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국에 가본 적도 한국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지만 제 10대 마음속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위대함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저는 교만하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후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어요. 군 생활의 강렬함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고 싶었죠. 제 계획은 학교 친구들과 1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낭여행하며 즐거운 모험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했죠. 저희는 먼저 저희와 같은 전쟁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에일랏의 남쪽 해변을 찾은 다음 북쪽으로 올라가 갈릴리 바다 주변을 하이킹했습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의 트렌디한 카페와 바를 탐험했어요. 그런 다음 파리,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로마 등을 돌아다니며 자유의 여름을 보냈죠. 군대에서 많은 규율과 고된 훈련 끝에 얻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여름의 배낭여행이 제 세계관에 상상 이상의 도전을 주는 우연한 만남으로 이어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은 키이우의 화창한 8월 오후에 일어났어요. 해변은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과 패들보더들로 가득했어요. 저와 제 친구들은 수영복과 양산 차림으로 산책로를 거닐며 평온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재충전을 위해 해변 근처의 작은 주스바에 들렀어요. 냉합착 사과 주스를 반쯤 마시고 있을 때 옆 카운터에 앉아있는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뒤에 활기찬 해변 풍경도 잊은 채 열심히 노트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인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세련된 검은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티셔츠였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동양적인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외국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주변 국가 중 한 곳에서 온 아랍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더 자유롭고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요르단이나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키이우에 오는 아랍인이 꽤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낯선 남자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의 이목구비는 동양인이나 한국인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키이우에서 온 관광객이 많았지만 한국에서 온 관광객을 본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대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릴리라고 해요.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어디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약간 놀란 듯 하면서도 친근한 표정으로 수첩에서 고개를 들어 대답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혁진이라고 합니다. 또 그는 자신을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왔어요. 우크라이나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제 직감이 맞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와, 정말 멋지네요. 텔아비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혁진은 이어서 자신이 파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국제경영학을 공부하던 그는 여름방학 동안 우크라이나로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었죠. 그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캠퍼스에는 키이우 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서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했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혁진의 관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 대학 공부, 패션, 트렌드, 대중문화, 정치, 군대에서의 제 경험 등 사려 깊은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혁진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알고 있었죠. 그는 러이사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인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데 큰 관심을 보였어요. 혁진과 저는 1시간 넘게 그 작은 주스 바에 앉아 제 인생에서 가장 눈을 뜨게 한 이 교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매우 정중하고 겸손하며 진심을 다해 제 고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죠. 주스바에서 혁진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크라이나 밖의 세계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 친절하고 호기심 많은 관광객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동양인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르게 지적이고 개방적이며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온 후 세계인이 되었다는 저의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우크라이나의 영광에 비하면 한국은 하찮은 나라로 치부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혁진은 우크라이나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한국의 놀라운 성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뉴스 클립에 나오는 복잡한 서울의 고층 빌딩, 근엄한 북한 독재자 한국 대중음악 뮤직비디오 등 초보적인 이미지만 떠올랐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야를 넓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세계의 중심인 우크라이나를 넘어 한국이라는 매혹적인 나라에 대해 배워야 할 때라고 느꼈죠. 헤어진 후 숙소로 돌아와 온라인에서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5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서울 자체도 1,00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였어요. 키이우의 4천만 명도 안 되는 인구에 비하면 서울은 아주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역사를 파헤치다 보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했고 이후 한국 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된 후 남한은 가난해졌고 폐허가 된 채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수십 년 만에 한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죠. 한국은 삼성, 현대, K-팝 기술, 비즈니스, 대중문화 수출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현대적인 서울과 부산의 사진은 제 마음을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한국 음식에 대한 정보들, 김치, 바비큐, 비빔밥에 대한 글만 읽어도 군침이 돌았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왜 전에는 한국에 대해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우크라이나에 너무 집중하느라 다른 나라들은 거의 관심 밖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분명 많은 복잡성과 혁신, 회복,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다행히도 카페를 떠나기 전에 혁진이 저에게 이메일 주소를 주었어요. 저는 충동적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 혁진아,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우리가 만난 이후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매료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정말 인상적인 나라인 것 같아서 직접 방문하고 싶은데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여행 팁이 있을까? 한국인의 눈으로 서울을 보고 싶어. 저는 고민 없이 바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낯선 사람에게 고국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기에는 쑥스럽거나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르지만 재현과의 대화는 저의 고립된 세계관에 균열을 일으켰어요. 저는 이 친절한 한국인로부터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죠. 다음 날 저는 혁진이 답장을 보내온 것을 보고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론 한국 방문에 관심이 있다니 정말 반갑다. 언젠가 기꺼이 팁도 알려줄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싶어. 오게 된다면 창덕궁, 남산타워, 명동 쇼핑지구를 꼭 방문해서 한국의 옛 모습과 새로운 모습을 만나봤으면 해. 한국식 바비큐 식당과 노래방도 꼭 가봐. 혹시나 다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줘. 내가 곧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래. 서울을 구경시켜주겠다는 혁진의 제안을 읽으며 제 가슴이 뛰었어요. 일생일대의 기회처럼 느껴졌죠. 물론 언젠가 혼자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친구와 함께라면 좀 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혁진과 저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한국 드라마부터 군 징집, 경영대생으로서의 캠퍼스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죠. 혁진의 온화한 태도와 진정한 지적 호기심 덕분에 대화하기가 놀라울 정도로 쉬웠어요. 그는 제 군 근무와 우크라이나 문화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도 제 의견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혁진은 저를 무장해제시키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을 들여다보고 싶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우정을 쌓아가면서 저는 한국의 진정으로 몰입하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울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혁진의 경험담을 들으니 사실과 사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한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즉흥적으로 올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원래 계획은 시간을 가지는 동안 키이우 대학교에서 공부한 뒤 군 예비군으로 입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죠. 특히 젊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공간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여행하는 것은 특별한 배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교과서나 전투훈련과는 다른 유형의 성장으로 말입니다. 예전에는 군에서 얻은 자부심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항상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은 최고의 문화 충격이었어요. 우크라이나의 친숙함과 안정감이 전혀 없는 완전히 낯선 곳에서 제 자신을 몰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마 저를 지적으로 밀어붙이고 제 자신의 편견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강요하게 되겠죠. 그 생각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저는 바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단계는 약속대로 혁진이에게 서울에서 만나서 구경시켜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숨을 참으며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혁진 서울에 오면 구경시켜준다고 했잖아. 이번에 과감히 다음 달에 여행을 예약하기로 했어. 너무 갑작스럽다는 건 알지만 우크라이나 여행 초보자에게 도시 투어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학업으로 바쁘더라도. 낯선 곳에서 익숙한 얼굴을 본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거야. 그로부터 이틀 후 혁진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릴리야, 좋은 소식이다. 곧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니 정말 기뻐. 물론 너에게 서울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영광이지. 날짜를 알려주면 잊지 못할 투어를 계획해보도록 할게 라고 답장을 보냈죠. 저는 환호성을 지르며 키이우의 침실에서 행복한 춤을 췄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곧 다가올 모험을 생각하니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제 안에서 소용돌이를 쳤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시의 거대한 규모와 초현대적인 느낌이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혁진이의 환한 미소와 함께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해 라는 손짓으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저희는 설레는 포옹을 나눴습니다. 혁진이 호텔로 가는 택시에 타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저는 설렘과 불확실성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앞으로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고 한국어 회화를 연습하고 완전히 낯선 환경을 탐색할 날들을 상상해 보았죠. 이 여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구 반바퀴는 고사하고 혼자 여행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시야를 넓히면 항상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익숙한 우크라이나 거리에 치안이 없으니 약간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택시 차창 밖으로 시선을 고정하며 서울이 이 호기심 많은 세계 여행자를 환영해줘서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이 여행이 얼마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관점을 바꾸게 될지. 그때는 미처 몰랐죠. 차를 타고 가면서 혁진이는 서울의 여러 동네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트렌디한 쇼핑의 메카 명동 인디 음악신으로 힙한 홍대. 수백 년 전의 위엄을 간직한 경복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시내 호텔에 도착하자 혁진이 체크인을 도와주고 지하철 노선을 안내해 주었어요. 그 후 며칠은 짜릿하고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혁진과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저희는 대담한 색상의 건축물과 화려한 산책로로 가득한 거대한 궁전을 돌아다녔습니다. 고소한 팬케이크와 보글보글 끓는 전골을 파는 길거리 음식 노점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도 탐험했죠. 전자제품 가게에서는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마법사였어요. 진열대마다 우크라이나보다 수십 년 앞선 혁신적인 기기와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한편 국제적인 카페와 화려한 쇼핑센터는 파리나 뉴욕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개발도상국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현대사회였죠. 혁진의 사려 깊은 안내 덕분에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는 제가 과거와 현대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고대 사원에서 명상을 하고 네온 사인이 켜진 노래방에서 마음껏 노래를 불렀어요. 오래된 요새 성벽을 하이킹하고 K-팝의 인기 스타들이 출연하는 콘서트에서 춤을 췄어요. 한국에 몰입할수록 저는 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독립 이후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변모한 한국의 변화는 훨씬 더 급진적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회복 탄력성과 근로윤리는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가끔 아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선진 경제와 기술에 뒤처진다고 무시하는 말을 듣곤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 무지와 오만함이었습니다. 풍경맛 소리를 넘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갈등으로 이어진 지역 정치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따뜻함과 개방성을 뿜어내고 있었죠.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상점 주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열정적으로 제게 손짓을 하며 쇼핑을 도와주었어요. 다세대 가족들이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처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죠. 붐비는 야시장은 혼란스러우면서도 묘하게 공동체적인 느낌이 들었고 상인들은 손님들과 유쾌하게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모두가 공존하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오피스 타워와 대학가에서는 많은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의 근면함과 추진력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혁진처럼 자기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국가를 위한 의무와 희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근면하면서도 조화로운 문화를 보면서 개인적 차원의 열정도 똑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혁진은 사회적 압박이 아닌 진정한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성실히 공부하며 그 마음가짐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통해 한국의 부상을 이끈 인간적인 이야기와 투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혁진의 기숙사에서 라면을 먹으며 한국의 가난과 경제적 성장통을 그린 영화를 보며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밤 혁진은 저에게 부모님 세대는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해 현대 대한민국을 만들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 세대는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어. 저는 그때 한국의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정신이 우크라이나와 닮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문화 모두 교육가족 민족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유대인 학살과 같은 비극을 겪으며 단결한 반면 한국인은 전쟁의 아픔을 공유한 후 그 고통을 번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체류가 끝날 무렵 혁진과 저는 활기찬 서울의 거리를 벗어나 제주도로 주말 휴가를 떠났어요. 아름다운 해변과 하이킹 코스로 유명한 제주도는 자연 속에서 완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죠.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혁진이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건 뭐야? 기대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땠을지 궁금해. 저는 잠시 멈춰 서서 바깥으로 푸른 눈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솔직히 거의 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부끄럽지만 이번 여행 전에는 한국의 놀라운 문화, 회복력 발전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 혁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상상을 했어? 그가 가감없이 물었죠. 글쎄 내가 무지해서 덜 발전된 것을 상상했던 것 같아. 나는 더 낙후된 기술, 낙후된 도시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적 규범 고향에서 무의식적으로 흡수한 고정관념과 미디어의 진부한 표현들만 의심 없이 받아들였었어. 저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망설이다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의 복잡성을 알 것 같아. 현대적인 자신감과 전통에 대한 존중, 진보의 속도와 공동체에 대한 배려. 나는 우크라이나가 단일한 선진국이라는 이미지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 하지만 한국도 그에 못지않은 혁신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 혁진은 제 어깨를 어루만지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 정말 기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싶어. 저는 양방향으로 흐르는 문화교류의 선물을 깨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편견을 벗어던지게 되었고 두 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는 제주도에서 주말을 보내며 산길과 깨끗한 해변을 따라 숨막히는 풍경을 만끽했어요. 자연의 경이로움은 저를 평온함으로 가득 채워주었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은 저를 더욱 중심을 잡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고요한 풍경과 풍요로운 문화적 전통은 저에게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유일한 아쉬움은 여행이 곧 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풍경과 소리 맛에 대한 설렘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력을 향상시키고 혁진이를 넘어 다른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를 탐험하는 등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귀국 비행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 몰입하면서 제 인식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 혁진과 저는 활기찬 분위기를 만끽하며 번화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상인들은 카트에서 간식을 팔고 있었고 붐비는 바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동네 중심부의 번잡한 교차로 근처에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아쉬운 미소를 지으며 혁진에게 돌아섰습니다.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어 제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내일이면 수천 마일 떨어진 키이우에 다시 돌아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이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혁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끌어안고 씁쓸한 포옹을 해주었어요. 괜찮아, 멀리 있어도 우리는 계속 연락할 거니까 그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평생의 우정과 앞으로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해. 저는 새로 생긴 이 인연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에 혁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희는 네온사인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명동의 북적이는 인파를 바라보았어요.
불과 2주 만에 한국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제 좁은 세계관을 깨뜨렸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밤의 에너지를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열린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혼란스러운 궁궐, 뜨거운 사우나, 고층 빌딩, 시끄러운 노래방, 얼큰한 국물 등 여행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작지만 아름다운 문화체험 속에는 수많은 매혹적인 순간들이 응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것은 친절하고 호기심 많은 재현과의 만남이 저의 고립된 편견에서 부드럽게 빠져나오게 해준 것이었죠. 이번 여행은 개방성을 향한 평생교육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마지못해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싣고 저 멀리 사라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제 영혼에 새로운 불이 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젠가 혁진이에게도 우크라이나의 열정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여행은 제 세계관의 전환점이 된 순간 호기심이 편견을 영원히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며 대한민국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인생을 바꾼 서울 여행을 마치고 키이우로 돌아온 기분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지중해의 햇살을 맞으며 갑자기 한국의 활기찬 에너지에 비해 모든 것이 편안하게 작고 느리게 느껴졌죠. 공항에서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시는 동안 저는 해안가의 짭짤한 바람을 들이마셨어요.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얘야, 서울은 어땠니? 놀라웠어요. 저는 꿈결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더 하죠. 지금은 우크라이나식 전통 요리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저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서 푸짐한 점심을 먹은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의 익숙함 덕분에 시차 적응이 금방 사라졌어요. 혼자 여행하는 동안 부모님과 여동생이 무척 그리웠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제 혈관 속을 흐르는 한국의 전기가 벌써부터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계속 눈을 감고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의 느낌을 떠올리려고 노력했어요. 후 며칠 동안 저는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야자수가 늘어선 동네 거리를 산책하고 혼잡한 카멜마켓에서 쇼핑을 하는 등 점차 우크라이나의 리듬에 다시 적응해 나갔습니다. 서울에 비해 모든 것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규모는 작았어요. 키이우의 트렌디한 대로조차 강남의 거대한 빌딩과 활기찬 에너지에 비하면 지방 도시처럼 느껴졌죠. 물론 문화 충격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예상보다 강렬했죠. 한국에서 대도시의 삶을 맛본 후 고향의 일상은 이제 졸음이 쏟아지는 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서울의 속도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제 변화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변에서 선탠을 하고 있는 저에게 절친한 친구 로페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차분해졌어. 정말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억눌렸던 에너지가 모두 쏟아져 나온 것 같아 서울은 모든 것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 여행을 다녀온 뒤로 확실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네. 로페니스가 말했어요. 떠나기 전에는 항상 우크라이나는 이것, 우크라이나는 저것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곳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보니 말이야. 저는 로페니스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몰랐지만 저도 모르게 서울을 계속 언급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뜨끈한 매운 국물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한국 길거리 음식, 서울의 활기찬 밤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클럽 음악 등 모든 것이 제 여행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내 관점을 바꾼 것 같아 저는 로페니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강렬하게 경험하면서 내 눈을 뜨게 되었어. 한국의 사람, 음식, 고공과 미래형 기술의 조화 등 정말 놀라웠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 로페니스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깊이 빠진 것 같네. 그렇다고 고향에 대한 고마움까지 잊으면 안 된다. 그녀의 장난기 어린 경고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울의 하이라이트를 열광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키이우의 매력에 대한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건 아닌지 로페니스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돌아온 첫 주에도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느라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거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중해의 햇살과 짭짤한 공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동네 카페를 배회하는 지저분한 고양이들도 서울의 세련된 거리 스타일에 비하면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로페니스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새로운 시각으로 키이우의 특별함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관광객의 눈으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키이우 대로의 잎이 무성한 중앙 산책로를 걷다 보니 거리에 늘어선 우아한 건축물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어요. 역사적인 건물들의 깔끔한 성과 통풍이 잘 되는 발코니는 키이우. 건국의 배경이 된 현대 유대인의 비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고대 좌파의 좁은 자갈길을 거닐다 보니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와 햇살이 가득한 항구 도시의 기원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너져 내리는 돌담에는 수세대에 걸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다시 현지 리듬에 몰입하면서 우크라이나에도 여전히 마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절제된 종류만 다를 뿐이지요. 슈크 시장의 혼란스러운 사업장이 문을 닫고 가족들이 유대교 회당으로 걸어가는 공동안식일 분위기. 정치에 대한 열띤 토론 등 이곳은 고향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재적응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저는 종종 서울의 자극을 그리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힙을 이어 수업과 댄스, 워크숍에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우크라이나에 계속 몰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회가 닿는 대로 한국의 경험을 직접 공유하려고 노력했어요.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싶었던 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집에서 만든 안식이 저녁 식사를 하며 사진과 이야기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과 끈끈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저의 이야기에 매료되셨어요. 전쟁 후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 나라를 정말 일으켜 세웠어요.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크라이나의 발전이 더디게 느껴지죠. 제 여동생은 서울에서 산 밝은 색의 한복 원피스를 입어보고 싶다고 조르더군요. 옷이 너무 예뻐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스타일보다 훨씬 재밌어 키이우의 캐주얼한 분위기에 비해. 한국의 장난기 넘치면서도 세련된 패션 감각을 적절하게 요약한 그녀의 말에 저는 웃음이 절로 났어요. 친구들과는 한국의 따뜻함과 개방성에 대해 더 개인적인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계심이 많은데 서울에서는 낯선 사람과도 금방 친해졌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표현력이 풍부하고 열정적이어서 에너지가 정말 강해. 무엇보다도 제 가족들은 제 세계관과 용기를 넓혀준 모험에 감격해하는 것 같았어요. 무뚝뚝하시던 아버지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평소와 달리 시적으로 변해 건배사를 하셨죠. 넌 혼자서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흡수했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누구나 그런 용기와 호기심을 가진 건 아니란다. 릴리 이 경험은 내 인생 전체에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어 줄 거야. 예상치 못한 그의 감성적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내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성장시키고 있는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혁진이가 몹시 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지만 시차도 있고 와이파이가 불안정해 여행 후에도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죠. 서울에서 그렇게 가까워진 후 연락이 끊기니 허전함이 남았어요. 저는 혁진에게 하루의 소소한 일상 여행 중 나눔 농담 등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연락을 하고 싶었죠.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저는 충동적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혁진아 서울을 떠난 후 연락이 끊겨서 미안해 서울에서의 모든 것. 특히 우리 대화가 그리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지 빨리 다시 대화하고 싶어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을까요? 혁진이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를 다정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혁진의 따뜻한 답장이 왔습니다. 릴리 정말 반가워 네가 다시 돌아가면 매우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 이곳에 내 에너지가 없으니 서울이 확실히 한결 조용해진 것 같아 그의 밝은 말을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바보처럼 웃었어요. 그도 제가 보고 싶었나 봅니다. 혁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교는 중간고사 때문에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어 빨리 영상으로 채팅해서 연락하고 싶다.
지금은 수업하러 가야 하지만 꼭 곧 통화하자. 저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로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휴대폰을 껴안았습니다. 저희의 유대감은 여전히 강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혁진이와 저는 더 자주 메시지와 영상 채팅을 주고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저를 보며 웃는 그의 얼굴을 보니 서울 여행의 짜릿함이 다시 살란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여행의 추억, 감정적인 여행 후 재적응의 어려움 등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혁진은 곧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울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에 비하면 너무 작게 느껴져 라고 그는 늦은 밤 영상통화에서 말했어요. 난 언젠가는 해외에서 살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한국 여행은 내 시야를 빠르게 넓혀주었어. 나도 이제는 키이우가 작게 느껴져. 만약 제가 서울로 다시 돌아가서 더 오래 머물면 어떨까요?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행 후 키이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해외 경험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은 당연한 선택이었죠. 저는 지금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의 활력을 느끼고 있고, 물론 가장 소중한 친구도 이미 서울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그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비자 발급, 언어 장벽, 일자리 찾기 등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왔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사랑하는 키이우,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사실 다시 지구 반 바퀴를 혼자서 이동한다는 생각조차 미친 짓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충동적으로 순간적인 여행의 쾌감을 쫓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걱정스러운 내면의 목소리는 매일 똑같이 고집스러운 모험심과 싸웠습니다. 집의 안락함에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이제 독립의 맛을 봤잖아요. 한국은 너무 낯설어.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거야. 논쟁은 끝없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열어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2달 뒤로 말이죠.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절박한 시기에는 절박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비밀리에 항공권 구매가 확정되자 저는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미친 짓이고 무모한 짓일지 몰라도 옳은 일이라고 느꼈어요. 이제 저는 가족에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넘어야 할 관문이 되겠죠. 그 주 금요일 밤 안식일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어머니의 식탁 세팅을 열심히 도우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정직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제 즉흥적인 결정을 공유하기로 결심했죠. 마침내 촛불을 켜고 찰나 빵을 돌리면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큰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 여름 2달 동안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제 발표를 들은 가족들은 깜짝 놀란 듯 했고 곧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얼마나 오래 여기서 수업을 받는 건 어때? 저는 다시 한국의 에너지에 빠져들고 싶었고 제 안전지대를 더 넓히고 싶었고 한국에서 맺은 인연을 더 깊게 하고 싶었던 제 생각 과정을 설명했어요. 부모님은 경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저에 대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한 해 2번의 해외여행은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제 생각을 완전히 접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죠. 이게 너에게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는 응원하마 리롤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이 되더라도 제가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부모님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의 첫 번째 이유,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준비와 작별의 시간 속에서 2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서울로 향하는 공항에서 가족들과 다시 포옹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이셨습니다. 넌 호기심 많고 자유분방하며 강인한 우리가 바라던 딸의 모든 것이야. 저도 목이 메어 부모님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감한 미소를 지으며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제 가슴은 사랑과 두려움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희망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밀고 나갈 때 최고의 발견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가는 동안 저는 저를 기다리는 혁진이의 웃는 얼굴을 상상했어요. 이 선택이 충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서울 여행은 저희의 유대감이 먼 거리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모험이 어디로 향하든 저는 모든 것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